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내려가서 우리의 이자 부담도 개선이 되고 집값도 안정이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반등으로 갈 것인지, 기준금리 3.5%로 또 동결. 경기 금융 불안에 인상 마무리된 듯.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뭐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금리 내려간다는데 이자 부담 되시는 분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환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예견된 일이라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자 보시죠. 2월, 4월에 금통이 열었죠. 금통이 열었는데 연속으로 동결했다. 최종금리가 3.5%가 된다는 기대감이 굳어져 있다. 시장은 이미 3.5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올리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급을 주고 있네요. 그죠? 금리 내려가는 건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 1.7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환율, 자금 압박 요거 하나 정도는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올리라는 거야? 내리라는 거야? 자, 보시죠. 뭐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뭐 어둡진 않네요. 밝으시네, 조금. 그죠?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묶었다. 2월에도 묶었는데 4월에도 묶었다. 2달 연속 동결이다. 한은에서 제1관리 대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한국은행이 하는 일의 첫 번째도 뭐냐면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수출 부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를 했다. 미국 형님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미국 형님들이 한 번 더 올리면 어떡하지? 자, 미국 형님들은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0.25 하고 난 다음에 내릴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0.25 올렸을 때 우리가 올릴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가까지 3.5가 유지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3.5에 맞춰가지고 뭐 채권도 발행하고 대출금리도 결정하고 이러고 있겠죠. 자,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그 시기에서 조정 없이 동결했다.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0.5% 내리는 건 뭐야? 올리는 건 빅스텝이고 내리는 거는 빅컷이라고 합니다. 빅컷을 나섰고 추가 인하해서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던 적이 있죠. 그때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 그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뭐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망했지. 맨날 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만 있고 뭐 장례식장에 장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금리 내리기 참 좋았죠. 금리 내리다가 빠르게 내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 집값은 빠르게 내렸다.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집값은 빠르게 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볼게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한국은행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라고요? 물가 안정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안정은 2%가 목표예요. 2%. 그러면 2%를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고 2% 밑으로 내려가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2%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가 안정이에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물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죠? 작년 7, 8월에 6.3%까지 올라갔어요. 화들짝 놀랐죠. 그죠? 근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거죠. 이 물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금리도 이에 비례해서 가파르게 올렸죠. 그래서 내 이자도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값은 가파르게 내렸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바라고 있죠. 언제 내려갑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4.2%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으니까 금리도 이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목표가 2%라는 거죠.
2%가 될 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가 될 때 내리는 게 아니라 2%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린다고 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제 1%로 내려간다는 확신은 아직 없다. 그래서 이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미국이 하는 걸 일단 한번 보겠다. 하겠다. 이런 거죠. 다행이네요. 그죠?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가 돼갖고 다행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에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2%는 아직 아니잖아. 2%는 아니잖아. 그 실제 물가 흐름이 이 경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상대로 잘 가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금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어쨌든 갈수록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둘기 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제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 뭐냐면 금리 올리는 거에 부정적인 게 비둘기파고, 매파는 뭐예요? 그냥 다 때려잡아야 돼. 금리를 팍팍 올려야 돼. 이게 매파잖아요. 이제 비둘기파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 친화적이다. 그래서 금리를 그만 올리고 내립시다.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다. 1분기에도 반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거의 0% 주변을 왔다 갔다 하겠다. 이게 너무 침체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 낮춰야 돼.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때문에 빨리 못 내리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적자가 계속 나면 안 돼요. 달러가 계속 나라에 쌓여야지. 근데 이제 적자가 나면 달러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하는데 뭐 100조가 들었는데 수출해서 80조밖에 안 돼. 그러면 20조는 어떻게 돼요? 달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쌓여야 되는데 달러가 유출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됐으니까 좀 살려봐라. 좀 내려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노무라 박정우 노무라 정권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8월 이후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주장했었던 분인데, 4월 동결 이후 당분간 금리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현재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금리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중립금리가 뭐야? 이 중립금리보다 높은 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줄기차게. 처음에 이 사람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사람 말을 듣냐면 이 사람 말대로 점점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위에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번까지 2번 연속 동결한 뒤 갑자기 5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거다.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계획 짜놨는데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금리를 이제 동결하다가 결국에는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 금리를 내리려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추가 인상 여지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금리 내리는데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위에가 미국이고 아래가 한국인데 이 금리 차가 1.5라는 거, 1.5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안 올리고 미국이 올려버리면 1.75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된다. 이게 벌어지면 외화가 유출이 되고 우리나라 IMF도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0.25를 더 올리고 내릴 거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러면 대비하면 되죠. 우리도 0.25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고 누차 얘기했지만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 나의 대출 금리가 맥스로 1%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집값은 10%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집을 홀드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 3, 4, 5월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 3, 4, 5월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사시는 분은 지금 대출금리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에. 그리고 집값도 내가 상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하면 사시는 거야. 길게 보면은 결국 집값은 오르니까. 그렇죠? 장기전이라는 거죠. 그 고민 하에 결정을 했어. 팔기로. 또는 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이런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처음에 우리가 그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기본적인 생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원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 서고 그 다음에 팔든지 가져가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0.25 올라가는데 왜 1%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거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망하는 일이 없으려면 충분히 버퍼를 줘야 된다. 한참 좋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 신용대출에다가 연끌해가지고 목구멍까지 딱 차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조금 더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오렌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사는 것은 운전대에다가 칼을 거꾸로 내 쪽으로 꽂아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인생은 마라톤이야. 100m 달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당장 수익을 뭐 10억, 20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장부상으로 10억, 20억 올라 있으면 뭐야? 지금 2021년, 22년에 다 자랑했잖아요. 집값 올랐다고. 내가 뭐 사가지고 갭투해가지고 얼마 벌었고 자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 많았잖아. 그럼 지금 이제 2년 지났어. 까보자 이제.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내 생각보다 조금 덜 오르고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힘들 거다라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자가 마지막에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길어요. 긴 호흡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장에 모든 걸 끝낼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를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내릴 때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좀 많이 준비했는데, 자 금리 피벗이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2008년부터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리 피벗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죠. 피벗. 농구할 때 앞으로 막 가다가 바꾸는 거 있잖아. 피벗이라고 그러잖아요. 2008년 보면은 금리 보시면 상단에 있다가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지죠. 이게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지면서 반등도 급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급하게 올라 그러면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세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거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리다가 그 다음에는 올리네요. 그죠?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기 전에 뭐예요? 이렇게 한동안 동결을 하잖아요. 방향을 내리는 방향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한동안 동결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의 방향을 바꿀 때는 한동안 쉬어가는 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려면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시죠. 여기가 피벗되는 구간이고 여기 피벗되는 구간이고 피벗되는 구간이고 피벗되는 구간이고 피벗된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2월, 4월 이렇게 피벗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때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급한 반등도 안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미쿡 때문에 여기서 요러고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